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적반하장, 적반하장.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그 고양이가 학 소리를 내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들킨 주제에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구나 싶었어요. 적반하장, 이 말은 도둑적, 반대할 판, 멜하, 막대기 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일인데 어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만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정말 뻔뻔하게도 주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요. 심지어 집주인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빼앗아서 오히려 주인을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몇 년 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 자료를 동료가 몰래 가져다가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지적하니까 그 동료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한다고 왜 자기를 의심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상황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더라고요. 길고양이도 사람도 결국 똑같나 봐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오히려 화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통팔달, 사통팔달.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 저는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업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지하철 2호선이 고장나서 모든 승객들이 내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은 택시를 잡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가고.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막혔다고 해서 목적지에 못 가는 건 아니구나.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사통팔달이에요. 사방사, 통할통, 여덟팔, 도달할 달.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방향으로 도달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뚫려 있다는 의미예요. 마치 서울 시내 교통의 요지 같은 곳,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역처럼 어느 방향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인맥이 넓다거나 여러 방면으로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무엇을 하든 잘 통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일이에요. 당시 초나라에 손빈이라는 천재 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전략을 세웠거든요. 적군이 한 방향에서만 공격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때 손빈은 사방팔방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진법을 만들어냈어요. 적들은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몰라서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손빈의 군대는 압승을 거뒀죠. 그 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사통팔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인생도 사통팔달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나의 길만 고집하면 그 길이 막혔을 때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저도 그동안 대기업 취업이라는 한 가지 길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들처럼 목적지에 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프리랜서도 알아보고 작은 회사도 지원해보고 심지어 창업 준비도 해봤어요. 결국 지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때 지하철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의 길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원화소복, 원화소복.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젊은이, 왜 그렇게 바삐 살아? 천천히 살아도 돼. 순간 멈칫했죠. 아침부터 회사 지각할까봐 뛰어다니고, 점심에는 미팅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저녁에는 또 다른 약속. 언제부터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었을까요?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문득 떠올린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원화소복이에요. 뭘 원? 재앙화, 불을 소, 복, 복. 재앙을 멀리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쁜 일을 피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때 유형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신중한 성격이었대요. 어느 날 황제가 유형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할까? 그때 유형이 대답한 게 바로 이 원화소복이었어요. 폐하, 위험한 일을 미리 피하고 조심하면 저절로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유향은 평생 이 철학을 실천했어요.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고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도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그에게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살았는지 말이에요. 과로로 쓰러질 뻔한 적도 있고 무리한 일정 때문에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건강도 망가뜨리고.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 덕분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약속들을 정중히 거절하고 무리한 일들은 과감히 포기했죠. 놀랍게도 그렇게 한 발씩 뒤로 물러서니까 오히려 진짜 좋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재앙을 멀리하니까 복이 저절로 찾아온 거죠. 양웅상쟁, 양웅상쟁.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회사에서 큰일이 났다. 아버지가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절친한 동료분이 승진을 위해 아버지를 밀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지내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양웅상쟁이에요. 양은 둘, 웅은 영웅이나 강한 자를 뜻하고 상은 서로, 쟁은 다툰다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하면 두 강한 세력이나 실력자가 서로 맞서 다투는 상황을 말해요.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회사에서 승진을 놓고 경쟁하는 동료들, 같은 분야의 톱스타들, 심지어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것도 양웅상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두고 벌인 치열한 싸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항우와 유방, 이 두 영웅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항우는 타고난 무력과 카리스마로 천하를 호령했고 유방은 뛰어난 전력과 인맥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둘 다 자신이 천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마치 두 마리 호랑이가 한 산에 살 수 없듯이 이 두 영웅은 결국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 했어요.
그 유명한 해야 전투에서 항우가 패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두 영웅이 서로 다투면 결국 하나는 망한다. 고요. 그날 새벽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그 동료분, 두 분 모두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온 사이였는데 마지막에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회사를 떠나셨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그 동료분도 승진은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져서 결국 몇 년 뒤에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상처를 입은 셈이죠. 양웅상쟁에서 진짜 승자는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도 있거든요. 고식지게, 고식지게.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주인아, 너 또 배터리 1%까지 쓰고 나서야 충전기 찾고 있구냐. 맞아요. 저 완전 그런 사람이에요. 배터리가 빨간색으로 깜빡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하게 충전기를 찾는 타입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고식지게예요. 고할 고, 수물식, 지내일지, 꾀의 개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식이라는 건 임시로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뜻이고 지게는 그때그때의 꾀나 방법을 의미해요. 풀어서 말하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쓰는 미봉책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험 전날 밤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 월말에 돈이 부족해서 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것, 이런 게 다 고식지게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대학자가 무제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시 한나라는 흉노족의 침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매번 침입할 때마다 돈과 비단을 주면서 달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거든요. 동중서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고식지게에 불과합니다.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흉노가 더 강해지면 결국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하지만 황제는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을 선호했고 결국 이런 임시방편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배터리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아시겠죠? 저도 매번 배터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급할 때마다 부조 배터리 찾고 카페에서 충전 자리 찾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중요한 미팅 중에 핸드폰이 꺼져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죠. 고식지게로는 진짜 중요한 순간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결국 진짜 해결책은 평소에 배터리를 잘 관리하는 거였어요. 당장의 편함보다는 근본적인 습관을 바꾸는 게 필요했던 거죠. 고식지게는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제대로 배웠어요. 산전수전, 산전수전.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희 집 앞에 자주 오는 회색 고양이가 있거든요. 처음엔 말랐는데 점점 살이 오르는 걸 보면서 진짜 신기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티는지 궁금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산전수전이에요. 산자에 싸울 전자, 물수자에 싸울 전자를 써서 산전수전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싸운다는 건 실제로 누구랑 주먹다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다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서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주는 밥으로 연명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어요. 산에서도 물에서도 어떤 전투든 승리를 이끌어낸 거죠. 사람들이 그런 한신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구나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회색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느 날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 고양이가 골목 구석에서 새끼 3마리를 낳아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그 작은 몸으로 새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 고양이야말로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거구나.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게 바로 산전수전의 의미인 거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건 단순히 고생만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절장보단, 절장보단.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 모든 걸 다 잃어봤어요. 회사는 망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죠.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완전히 해부해봤어요. 못생긴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장점들도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절장보단이에요. 자를 절, 길장, 보탤 보, 짧을 단. 긴 것을 잘라서 짧은 것을 보탠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는 걸로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리사이클링 같은 건데 옛날 사람들이 이미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연나라의 소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했던 게 자기 나라 신하들의 정난점을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어떤 신하는 전쟁은 못하지만 농사정책은 천재였고 또 어떤 신하는 외교는 꽝이지만 내정 관리는 쾌고였어요. 보통 임금들은 완벽한 신하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소왕은 달랐어요. 각자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뛰어난 부분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나라가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결국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사업 감각은 꽝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있었거든요. 돈 관리는 못했지만 아이디어는 넘쳤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만 보면서 자책하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가진 장점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과 협력으로 채우고 제 장점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결국 절장보다는 혼자서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채워주는 지혜였던 거네요. 서리지탄, 서리지탄.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예요. 면접관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경력이 부족해 보이네요. 그 순간 제가 서 있던 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가 정말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 놀던 그 골목들, 학교 다니던 그 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서리지탄이에요. 서는 기장서, 리는 떠날 리, 지는 어조사 지, 탄은 탄식할 탄이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기장이 잘하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기장이 잘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탄식을 할까요? 이건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궁궐터나 번화했던 곳이 황폐해져서 잡초나 곡식만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쓸쓸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추억이 깃든 장소가 완전히 변해버렸을 때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주나라 시대, 수도였던 호경이 오랑캐들의 침입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왕실도 도망가고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몇 년 후 한 신하가 옛 궁궐터를 찾아갔는데 화려했던 왕궁 자리에는 기장과 피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하는 한때 왕과 신하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회의하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금으로 장식된 기둥들, 비단으로 덮인 의자들,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던 정원. 그런데 이제는 아무로 돌고지 않는 들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도 딱 그랬어요. 20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대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거든요. 4년 동안 매일 걸었던 그 길인데 제가 좋아하던 작은 카페는 편의점이 되어 있었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던 술집은 아예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워하던 건 그 장소가 아니라 그때의 제 모습이었다는 걸요. 꿈 많고 자신감 넘쳤던 22살의 저 말이에요. 시간은 모든 걸 바꿔버리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정말 소중한 건 추억이 아니라 그 추억을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자유지정, 자유지정.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아파트 14층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딱 제가 누른 층에서 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도 뭔가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자유지정이에요. 자, 유, 지, 정, 자는 스스로 자, 유는 있을 유, 지는 가리킬 지, 정은 정할 정이에요. 직역하면 스스로 있는 것을 가리켜 정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남이 정해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지, 뭘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함께 할지 같은 큰 결정까지요. 이 모든 걸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 그게 바로 자유지정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현장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시면서 겪은 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황제는 현장법사에게 나라에서 정해준 경로로만 가라고 했어요. 안전하고 검증된 길로만 가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현장법사는 달랐어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해서 길을 정하고 싶어 했거든요.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서 17년 동안 인도를 다니면서 수많은 불경을 가져왔어요. 만약 그때 황제가 정해진 길로만 갔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많은 불교 병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갔는데 문득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걸어왔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과,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들,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길은 어디일까?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뭘 입을지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정하기. 점심 메뉴도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선택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요. 그렇게 조금씩 제 선택들을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이 아닌 제가 정한 길을 걸을 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과 당당함. 그게 바로 자유지정의 진짜 의미였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견문 발검, 견문 발검.
47번째 이사를 했던 그날이에요. 박스를 정리하다가 문득 제 성격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새집 첫날부터 벌써 이웃집 소음이 신경 쓰이고 복도에 놓인 신발 하나까지 거슬리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예민한 사람이구나.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견문 발검이에요. 견은 볼견, 문은 모기문, 발은 뽑을 발, 검은 칼검이거든요.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과격하게 반응하는 걸 말해요.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칼을 뽑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겠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초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무관이 임금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팔에 앉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사적으로 칼을 뽑아서 모기를 치려고 했다가 자기 팔을 베어버린 거예요. 임금님이 보시고는 모기 잡겠다고 칼을 뽑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견문발검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47번째 이사 그날로 돌아가서요. 제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생각해보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이웃집 발소리도 복도 신발도 사실은 평범한 일상인데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견문발검하고 있구나. 작은 일에 큰 감정을 쏟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기에게는 모기만큼의 반응이면 충분하니까요. 우공이산, 우공이산.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동료들은 하나둘씩 다른 팀으로 빠져나가고 상사는 매주 회의 때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공이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공이산. 어리석을 우자에 늙은이 공자, 옮길 이자에 산산자예요. 말 그대로 어리석은 늙은이라 산을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어리석다고 하면서 왜 이게 좋은 의미의 사자성어일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옛날 중국에 우공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 집 앞에 태행산이라는 엄청나게 큰 산 2개가 있었는데 이 산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면 엄청난 도라서 가야 했어요. 하루는 우공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 산을 파서 옮겨버리자. 가족들은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결국 우공을 따라 매일매일 곡괭이로 산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웃집 현명하다고 소문난 지수라는 사람이 비웃으면서 말했죠. 할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그 큰 산을 언제 다 파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때 우공이 한 대답이 정말 멋있어요. 나는 늙어서 곧 죽겠지만 내 아들이 있고 아들에게는 또 손자가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산은 더 높아지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산을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늘의 신이 우공의 정성에 감동해서 결국 그 2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얘기로 돌아가면요. 저도 그때 우공처럼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만들어 보자고. 큰 그림을 그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씩만 해보자고 했거든요.
신기하게도 3개월 후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돌이켜보니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큰 산을 옮긴 셈이었죠. 결국 우공이산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어 보일 만큼 우직하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위편 3절, 위편 3절.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80 넘으신 것 같은데 화장을 정말 곱게 하고 계신 거예요. 립스틱도 발갛게 바르시고 볼터치도 하시고 심지어 아이섀도우까지.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월태화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월은 달, 월, 태는 모습, 태, 화는 꽃, 화, 용은 얼굴, 용. 달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꽃같이 고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완전 미인, 절세 미인 정도의 의미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양귀비를 만나게 되거든요. 양귀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황제가 처음 본 순간 완전히 넋을 잃었다는 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꽃처럼 화사하다고 했어요. 낮에 보면 꽃처럼 생기 넘치고 밤에 보면 달빛 같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태화용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젊은 친구야, 나이 들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야,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거란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남들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어. 그게 진짜 월태화용이야.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름다움이란 건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진정한 월태화용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고장난명, 고장난명.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딱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가 뒤돌아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도 함께 탈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텅 빈 로비에 저 혼자만 서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고장낭명이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고는 외로울 고, 장은 손바닥장, 나는 어려울 난, 명은 울명이에요. 직역하면 혼자서는 손뼉을 칠 수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혼자서는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의미예요. 손뼉은 두 손이 만나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 손으로는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그냥 바람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서는 완전한 성취감이나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한나라 때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한 무장이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어 용맹하게 싸웠지만 결국 고립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동료의 도움 없이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고장낭명이라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전쟁터에서 무장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용감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진정한 승리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칼을 휘두르는 소리만 메아리칠 뿐 승리의 함성은 들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시 그 엘리베이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그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일이었어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뻐서 누군가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혼자만의 성공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거든요. 결국 진짜 의미 있는 성취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후생가회, 후생가회.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새벽 2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라디오에서 젊은 가수의 노래가 나오자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정말 대단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걸 척척 해내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후생가회. 뒤에 나는 생이 두려우며 외경스럽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후생은 뒤에 태어난 사람, 즉 후배나 젊은 세대를 말하고 가회는 두렵고 무서우면서도 경외심을 느낀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의 실력이나 가능성을 보며 와, 정말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 말은 공자가 했던 말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젊은이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때 공자는 이미 나이가 꽤 많았을 텐데 젊은 제자들을 보며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담긴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어린 친구가 나중에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당시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존경받는 사회였는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 택시 안에서 저도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을 종종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그들 나이였을 때보다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창의적이고 더 용감하더라고요. 회사 막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났던 일, 조카가 뚝딱 만들어낸 영상이 수만 명이 본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후생가회란 결국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택시 기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니까요. 용사비등, 용사비등.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비가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털도 더럽고 삐쩍 말랐는데 눈만은 유독 반짝였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고양이를 다시 봤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털은 윤기가 나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왕족 같았어요. 용사비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과 뱀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뜻인데 여기서 용은 용, 사는 뱀, 비는 날비, 등은 오를 등이에요. 언뜻 보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건 당연해 보이잖아요? 용은 원래 하늘을 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뱀이에요.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용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보잘것없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성공하거나 지위가 높아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치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나는 용처럼 변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농민 출신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심지어 건달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무도 그가 황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진나라가 무너지고 천하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유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뛰어난 인재들을 곁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며 점점 세력을 키워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초패왕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때 유방의 변화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땅을 기던 뱀이 하늘을 나는 용이 되었다고요. 그때 제가 봤던 그 길고양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존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해진 거죠. 처음엔 그냥 불쌍한 길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고양이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비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이겨내며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간 거죠.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작도 끝을 알 수 없는 법이에요. 용사비등.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을 거예요. 부전자전, 부전자전.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다니는데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새끼 고양이들이 어미를 따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미가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방법, 음식을 찾는 순서, 심지어 경계하는 자세까지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때 떠오른 말이 바로 부전전이었어요. 아버지 부에 전할 전, 아들 자에 또 전할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이 또 그것을 전한다는 뜻이죠. 단순히 물건이나 지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방식, 심지어 나쁜 습관까지도 자연스럽게 대물림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하나라 시대에 곽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했거든요. 매물은 물론이고 공짜 밥 한 끼도 안 받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의 아들 곽순도 아버지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곽해가 죽고 나서 곽순이 관직에 올랐는데 사람들이 혹시 아버지와 다를까봐 지켜봤대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청렴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곽순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 말했어요. 너희 부자는 정말 신기하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한 틀에서 나온 것 같아. 그때 곽순이 대답했죠.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전전이죠.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참 씁쓸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화가 나면 문을 세게 닫는 것, 스트레스 받으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심지어 걸을 때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까지요. 아무리 다르게 살려고 해도 몸에 밴 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부전전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전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일거양득, 일거양득.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처음엔 그냥 배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김치랑 돼지고기 넣고 대충 끓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찌개가 제가 지금까지 끓인 김치찌개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단순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일거양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은 하나, 거는 들다, 양은 둘, 득은 얻다. 한 번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일석이조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를 노리고 갔는데 덤으로 하나를 더 건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 평원군이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이분이 진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초나라와 동맹을 맺으러 가야 했는데 함께 갈 문객을 20명 선발했거든요. 그런데 19명까지는 금방 뽑았는데 마지막 한 명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 모모라는 문객이 자청해서 나섰어요. 평원군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려갔죠. 그런데
막상 초나라에 가보니까 이 모모가 정말 뛰어난 언변으로 초나라 왕을 설득해서 동맹을 성사시킨 거예요. 평원군은 깜짝 놀라면서 말했죠. 내가 문객을 한 명 더 얻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라를 구할 인재까지 얻었구나. 정말 일거양득이로다. 저도 그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냥 허기를 달래려고 대충 끓인 건데 생각해보니까 냉장고 정리도 되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정말 일거양득이었던 거죠. 때로는 욕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일거양득은 계산하고 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할 일을 성실히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 같은 거예요. 천려일실, 천려일실.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앞에 계신 분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요즘 실수 한번 하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그런데 말야, 완벽한 사람 없어.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해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1000번을 생각해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는 말, 천려일실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거든요. 천려일실, 이 말은 1000번 생각해도 한 번은 실수한다는 뜻이에요. 천은 1000개, 려는 생각한다는 의미, 일은 하나, 실은 실수를 뜻해요.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매한 사람도 1000번 생각하면 한 번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일득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 조갈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병법서를 달달 외우고 전쟁에 대해 논할 때는 아버지조차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모든 전략을 꿰쫓고 있다고 자부했죠. 드디어 실전에 나갈 기회가 왔어요. 진나라와의 대규모 전투, 장평대전이었어요. 조갈은 자신만만했어요.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상황을 예측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쏟아졌어요. 날씨는 갑자기 바뀌고 적의 움직임은 책에서 본 것과 달랐어요. 결국 조갈은 40만 대군을 이끌고도 처참하게 패했어요.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죠.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도 실전에서는 한 번의 판단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 그동안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왔거든요. 실수 한번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 실수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구나. 1000번을 생각해도 한 번은 놓칠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완벽함을 추구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천려일실이 주는 진짜 교훈이에요.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저도 이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위풍당당, 위풍당당.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25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장은 빌린 거고 구두는 한쪽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손에는 며칠째 들고 다닌 구겨진 이력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단어만 떠올랐어요. 위풍당당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위풍당당은 위자의 바람풍, 마땅할 당에 마땅할 당을 써요. 위세나 기품이 있어서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걸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당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에 관우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키가 9척이나 되고 수염이 길어서
미염공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관우의 진짜 위풍당당함은 외모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관우가 적진 한복판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수만 명의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적들이 다 압도당해서 길을 비켜줬다고 해요.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것이 바로 위풍당당이다 라고요. 그 관우의 위풍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거였어요.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25번의 거절을 당했던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면접관을 만나자마자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온 김아무개입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더라고요. 진짜 위풍당당함은 비싼 정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여민동락, 여민동락.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정치인이 서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기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진짜 백성을 위하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그분은 궁궐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이에요. 여는 함께 할 여, 민은 백성민, 동은 같을 동, 락은 즐길 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혼자만 좋은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기쁨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요즘으로 치면 사장이 회사가 잘 됐을 때 혼자만 보너스 받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 초기 세종대왕 시절의 일이거든요. 어느 해 농사가 특히 잘 됐어요.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찼고 백성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죠. 보통 왕이라면 이런 풍년을 자신의 덕으로 여기며 궁궐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을 텐데 세종대왕은 달랐어요. 이 기쁨을 어찌나 혼자만 누리겠느냐.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궐문을 활짝 열고 백성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셨어요. 왕이 백성들과 같은 음식을 드시고 같은 자리에서 웃으며 즐기셨다고 해요.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전하, 이런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라고 말렸지만 세종대왕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것이니 이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날 밤 택시에서 내린 후 집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혼자만 좋아하지는 않았을까?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도 내 행복을 자랑하기만은 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리더십이란 혼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서 함께 웃고 함께 올 수 있는 거라는 걸요. 여민동락. 함께 즐길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격인 거예요.